아침 6시 편의점 문을 엽니다. 유리문을 미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밤새 켜져 있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릅니다.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새벽 근무를 마친 알바생에게 따뜻한 우유 하나를 건넵니다. 수고 많았어요. 들어가서 푹 쉬어요. 젊은 친구는 허리를 굽히며 인사합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정막이 흐릅니다. 커피 포트를 올려두고 천천히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젊은 시절엔 대기업 사무실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과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이었지만 정년퇴직 후엔 이 20평 남짓한 편의점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호칭이 제게는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 이름이 불리지 않으니까요. 큰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째 얼굴을 못 봤고 손주들이 전화기를 들고 할아버지 하던 시절도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쓰던 머그잔은 아직도 싱크대 위에 놓여 있고 밤에 집에 돌아가면 불 켜진 냉장고 소리만 들립니다. 냉장고 위에는 아내가 손글씨로 써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당신 밥은 꼭 챙겨 먹어요. 이 문장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들러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 점심 무렵 도시락을 사는 학생, 퇴근길에 인사를 건네는 단골 손님들이 제게는 작은 위로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계시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기분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둘째 며느리가 도와주러 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카운터 맡을게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아내를 닮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걸 알기에 월급 봉투에는 항상 조금 더 넣어줍니다. 편의점 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루하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사소한 하루일지 몰라도 제게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무렵 편의점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올해가 마지막 60대 생신이시잖아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갔던 봄, 그때의 푸른 하늘과 얇은 바람. 그녀가 우리 다음엔 손주들이랑 같이 오자고 말하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이라면 어쩌면 그 빈자리를 조금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든 같이 가자. 말끝이 떨렸지만 오랜만에 내 안에서 뭔가가 살아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여행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동남아 5박 7일 패키지 여행, 숙소는 바닷가 리조트.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손주들까지 7명이 함께 떠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진 속 리조트 수영장은 푸르고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보며 괜히 설레서 웃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편의점 수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가 쏜다. 항공권과 숙소, 심지어 단체 티셔츠까지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큰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우리가 일부라도 낼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쓰겠냐? 결제 버튼을 누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쓰는 건데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여행비가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사랑을 대신 건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 이번엔 다 같이 웃자.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밥도 같이 먹고 혼잣말을 하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그녀는 여전히 젊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당신 말처럼 다 같이 가기로 했어.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풍경 내가 대신 보고 올게. 그날 밤 여행사에서 예약 완료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떠나보는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에 습기가 들러붙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끈적한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와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하늘은 낯설게 푸르고 공기는 눈부시게 뜨거웠습니다. 발리의 열기는 한국의 여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눌리는 듯한 열기였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큰며느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 말에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열대의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짐을 끌던 손에 힘이 빠지자 잠깐 멈춰 서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뒤에 사람 많아요. 좀 빨리 가요. 큰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그 말이 머리보다 가슴에 먼저 박혔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짧은 대답이 입술을 적시기도 전에 다시 말라붙었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들의 말 때문일까? 어디선가 심장이 천천히 식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둘째 손녀가 창밖에 야자수를 가리키며 아빠, 진짜 정글 같아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들들은 웃었고 며느리들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즐거우면 됐지? 나 하나쯤 힘든 건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왠지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방 배정이 끝난 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코코넛 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석양이 천천히 물결 위에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고독이 일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커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이런 순간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였죠? 간단히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미리 검색해둔 현지 맛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대요.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향신료, 기름, 파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여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천장엔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고 벽엔 낯선 언어로 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 여행이니까 이런 것도 추억이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향신료가 얹힌 볶음밥, 생선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스. 가족들은 사진을 찍으며 들떴습니다. 아버지, 인스타용이에요. 잠깐만요. 손녀가 소나트를 그리며 웃었고 그 모습이 예뻐서 나도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떠서 입안에 넣는 순간 강한 향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코끝이 얼얼했고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무심코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김치 좀 있으면 좋겠다.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피곤함인지
불만인지 모를 기색이 잠깐 스쳤습니다. 아버지, 여긴 현지 음식 맛보러 온 거잖아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분위기를 깼구나? 입맛보다도 마음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식사 내내 젓가락은 제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열대과일 주스를 마시며 떠들었고 아들 부부는 다음 일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서 웃음이 오갔지만 그 웃음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창밖은 어둑했습니다. 리조트의 수영장 조명이 반짝이고 바람이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낡은 선글라스, 주름진 목, 힘없이 처진 어깨. 그 속에는 어느새 아내의 미소도 아버지의 자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나라에 불쑥 떨어진 한 늙은 여행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침대맡 전등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따라온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들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트레킹 코스인데 언덕길이라 위험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덥고 힘든 길을 걷는 것보다 그냥 호텔에서 쉬라는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여기 있을게. 다녀와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이 일정한 간격으로 바람을 내뿜었고 그 소리마저 제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하얀 햇살이 내려앉았고 풀장의 물결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위에 놓인 종이컵과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여행 오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챙겨온 한국 음식이었죠.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를 때 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하얀 김이 마치 아내의 손짓처럼 보여 가슴이 잠시 저릿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간 게 어디야. 웃으며 제 옆구리를 툭툭 치던 그 습관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라면 뚜껑 위에 젓가락을 올려두고 기다렸습니다. 3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면이 익는 동안 방 안 공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TV를 켜니 낯선 언어의 예능이 흘러나왔고 그 속에서 웃음이 터질 때마다 내가 아는 세상과 이곳의 거리가 더욱 멀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벗겼습니다. 김이 한번 일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입 먹자 국물의 짠맛이 목을 탔습니다. 그 맛은 소금이 아니라 어쩌면 혼자 남은 마음의 맛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같이 먹자고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파란 말풍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늘했습니다. 라면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물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그 빛이 내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나는 손님도 주인도 아닌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바람이라도 쐬자. 혼잣말을 하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호텔 복도에는 세제 냄새와 습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주스를 한 잔 시켰습니다.
잔 안에 얼음이 천천히 녹으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커다란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야자수가 흔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반가워야 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쿵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여전히 읽지 않은 표시. 그 하얀 말풍선이 나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더운 나라에서 아이들이 탈이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걱정을 전할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주스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급히 방으로 올라가 충전기를 꽂으려 했을 때 문득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드키를 두고 나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대로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키룸키 미스터 킴.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입안에서 흩어지고 그 미소는 친절이라기보다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몇 번이고 말을 바꿔봤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비 한켠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한때는 저런 웃음을 지었던가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로비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음악, 웃음? 모든 게 화려하게 빛나는데 그 안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로비의 소파 위, 마치 이국의 공항에 버려진 여행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7시가 조금 넘어 아들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구나. 주스도 드셨네요. 저희가 레스토랑 갔다가 음식 포장해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엔 미안함도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그 포장 음식을 받아 들었습니다. 식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음식을 씹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비행기표 좀 알아봐라. 나는 먼저 돌아가련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절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의 희미한 진동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바다 건너로 멀어지는 가족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표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면 어둠이 쏟아지고 열면 햇빛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 어떤 풍경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갔지만 그 모든 소리가 유리벽 너머의 세상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컵라면 냄새가 배어있는 방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그들이 돌아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은지 물었지만 그 속엔 미안함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내일은 다 같이 나가요, 아버지. 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아팠습니다. 귀국 후에도 아들들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동남아는 너무 더웠죠?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하나의 단절 그리고 이별의 형태였습니다. 무너진 건 체력도 시간도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편의점 창고를 정리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컵의 자국을 쓰다듬다 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일하세요. 좀 쉬세요. 그 말이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집을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그 대가로 남은 건 고요한 방 하나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그녀는 지금의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그래도 애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련보다 상처가 더 커졌으니까요. 밤하늘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그 빛이 내가 살아온 세월의 잔잔한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를 두고 먼저 가버린 아내가 처음으로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녀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이 외로움의 온도는 조금 덜했을 텐데.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로 더 자주 보게 되었지만 공기의 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하며 웃곤 했지만 이제는 인사도 건성이고 눈빛도 피했습니다. 지각이 잦아지고 계산대가 밀려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픈 손주와 빠듯한 형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족으로서의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이후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모든 일상이 조금씩 균열났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기 열이 좀 있어서 일찍 갈게요. 네가 사장이야? 출근도 퇴근도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니? 가족끼리 너무하세요. 그 말에 쓴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족? 네가 날 가족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정적이 흘렀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날 밤 계산대 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고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왜 이렇게 오래 지켰을까? 가족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이곳을 붙잡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의 김이 흩어지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자정이 가까운 밤 편의점 불빛만이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저는 계산대 아래 끼워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래된 도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명의의 건물과 땅, 평생의 결실이었죠. 담보대출 용도가 어떻게 되시죠? 직원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인생 좀 멋지게 살아보려 합니다. 며칠 뒤 통장에 대출금이 찍히던 순간 그건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로 편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주인이 바뀌나요? 네,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 한마디가 목 끝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여행사에서 유럽 크루즈 여행 브로셔를 받아 들었습니다. 혼자 신청한다는 말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이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서툰 발음에 강사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된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출국날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살아보자. 아침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고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웁니다. 창밖에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아오릅니다. 이제야 조금 따뜻하네. 누군가는 외롭다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혼자라는 건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다시 컵라면을 끓일 겁니다. 이번엔 식지 않게 천천히 나만의 온도로. 그 온도는 지난 세월을 녹여주는
늦게 찾아온 봄의 온도입니다.